글은 곧 글쓴이의 인생이자 철학이죠. 시인이자 교육자로 진솔한 삶을 살아오니가 써내려간 글 속에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밥상 시인 오인태의 시가 있는 밥상, 세상에 전하는 그의 따뜻한 정성을 만나보시죠. 살아오면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는 이 길을 가면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이게 제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인은 가장 현실적인 존재이면서도 꿈꾸는 존재죠. 우리 공동체의 삶이 좀 더 이데아에 가까운 그런 세계로 나아가기를 늘 꿈꾸는 거죠. 거기에 제 시가 기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경남 남해입니다. 남해교육지원청의 오인태 장학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는 25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더 큰 교육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시의 영감을 얻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과 만나온 사람이죠. 오인태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육을 하시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에서 뭘 느끼셨는지 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25년 그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했는데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려고 그랬어요.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동시를 썼었어요. 근데 동시를 쓰지 못하다가 결국 어려워서 못 썼던 거죠. 교직 생활 20년 정도 되어서 이제 아이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시를 써서 재작년에 제가 동시집을 첫 동시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서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동시집에 이렇게 시의 화자가 되겠다 어린이들이잖아요. 네네. 그 어린이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어릴 때의 어떤 자아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우리 어른들도 누구든 자기 마음속에 어릴 때 자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를 즐겨 읽고 어른들도 동화를 읽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시가 있는 밥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인태 선생님 하면은요. 네. 이 시가 있는 밥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뭐지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읽고 있는 것을 그게 시, 네. 그리고 인문정신, 네. 일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같은 식구끼리도 이렇게 밥상을 마주하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일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 이렇게 매일 저녁 밥상을 제 일상의 저녁 밥상을 올리고 SNS 공유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가 밥상을 한다는 것은 식구라는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가 가지는 일상을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일상과 공동체가 그만큼 허물었다는 의미겠죠. 네. 시인과 함께 찾은 곳은 일상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남해의 자연이 길러낸 수산물과 푸성귀들이 시인의 따뜻한 마음과 만나 밥상이 되죠. 조그만 부엌에서 뚝딱뚝딱 차려내는 음식들은 소박한 식재료에 조리법도 단순하지만 시인의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기에 특별한데요. 어릴 적 어머니가 전해주던 맛, 우리가 잃어버린 시절의 맛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야, 정말 밥상이 선생님 성격처럼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네요. 오인태 시인의 밥상의 특징은 뭡니까? 저는 제 일상의 밥상이긴 하지만은 이런 밥상조차도 차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 일상의 밥상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약속했던 거예요. 제 밥상은 간장, 이 국 빼고 나서는 3차는 넘지 않겠다. 참 가짓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우리가 밥을 먹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땅에서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 가능하면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네. 인공 조미료를 말할 것도 없고 천연 조미료조차도 저는 적게 쓰자고 하는 주의예요. 예,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주 재료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SNS에 올리면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뜨겁죠. 많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밥상과 시를 올리면은 뭐 많게는 한 1000여 분 정도가 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죠. 그건 결국 나도 이런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인 것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가족끼리도 이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기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그죠? 네. 예. 아침도 같이 먹지 않고 저녁에 우리 일상을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무사히 네.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밥상이잖아요. 네. 저녁 밥상. 그래서 저는 제가 SNS에 올렸던 것은 아침 밥상도 아니고 점심 밥상도 아니고 저녁 밥상이었어요. SNS 상에서는 그 동일한 시간에 제 밥상을 놓고 많은 분들이 모여들게 만든 거예요. 많은 분들을. 그래서 제 밥상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은 네. 저녁을 갖고 싶은 네. 저녁이 있는 삶을 저녁이 있는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염원들이 제 밥상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와 동시, 평론과 시사글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오인태 작가의 시선은 늘 세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 참여시를 써온 그가 좀 더 따뜻한 방법으로 세상과 만나기 위해 선택한 매개가 밥상과 소셜 미디어인데요. 한 그릇의 밥과 국을 통해 공동체 문화의 회복을 꿈꾸는 시인의 마음자리에 사람들은 진한 위로를 얻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시를 쓰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시를 썼어요. 그 고등학교 3년간 그 문해특기장성을 나가 있었는데 일찍부터 풀어기를 그렸던 거죠. 제가 제 학교를 제가 시를 써서 풀었으니까. 아, 그리고 첫 시집을 네. 해직되기 전에 교육 현실과 해직되고 나서 교단에 또 돌아가고 싶은 그 어떤 갈망들을 모아서 첫 시집을 냈는데 꽤 큰 호응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민중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곤 했었는데 네.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통일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시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시대의 전위에 시인들이 서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그 민중들의 어떤 삶에 저 자신을 이렇게 동일화시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시를 쓰게 된 계기라기보다도 제가 시를 쓰지 않았으면 무엇을 해석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는 이 길을 가면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이게 제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직을 택했을 경우에도 내가 교단에 남아 있으면은 시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 끝에 제 자신의 뜻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뜻하지 않으면 시든 뭐든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직의 길을 택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길을 선택하면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떤 그 선택의 문제에서 늘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몸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고 제 머리는 제 가슴은 항상 우리의 이상향을 꿈꾸는 거죠. 그 시인은
가장 현실적인 존재이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앞장서면서도 꿈꾸는 존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제 개인적인 삶은 뭐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좀 더 이데아에 가까운 그런 세계로 나아가기를 늘 꿈꾸는 거죠. 거기에 제시가 기여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 오 선생님께서 글을 쓰는 이유, 시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한마디로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살아가는 이유죠. 제 삶의 이유, 근거가 바로 시를 쓰는 근거예요. 남해의 풍성한 먹거리와 풍경은 시인을 가장 시인답게 만들어주는데요. 진정성이 깃든 시를 쓰고 싶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글감이 됩니다. 그는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의 영감을 얻는데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노래하는 오인태 시인의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이 쓴 그 시 중에 내가 미조리에 가는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미조리인데요. 선생님에게 남해란 어떤 의미고 또 특히 이 미조리는 어떤 각별한 의미를 갖는지. 내가 미조리에 가는 이유는 어떤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죽기 전에 한 미조에 가서 미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미조 갔다 와서 뭐 죽든지 살든지 그는 알아서 살린다. 이게 제 시의 요지였었는데 그래서 제게 미조라는 의미는 제 젊은 시절을 여기서 보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뭐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왔죠. 그래서 이미 제 마음의 고향임과 동시에 미조는 제 어떤 시의 고향, 제 문학적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이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 시도 써오셨고 또 산문도 써오셨고 이 글에 대한 어떤 욕심과 꿈, 계획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십니까? 뭐 문인들이 되게 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아동문학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아동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다시 동시를 썼어요. 동시에 써서 재작년 남해에 와서 첫 동시를 했어요. 동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산문집을 냈는데 제 마지막 그리고 제가 어린이 문학 편집하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거는 동화를 쓰고 싶어요. 동화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창작을 통해서 터득한 축적한 모든 문학적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동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동화를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그녀를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졌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제 가슴에 살점을 도려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일. 차마 눈물겨워 그녀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돌아왔다.